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청년층들에게 주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미혼 청년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이른바 특공에 미혼 청년 특공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정부가 은행들의 채권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LCR이라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깊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공주택,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짓고 만들고 분양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앞으로 분양을 하고 나눠줄 거냐,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청약제도에 조금 변동이 있는가 봅니다. 네,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더라도 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뭐 비율이 줄어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만 될 것 같고요. 이게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제도에도 조금 개선이 생깁니다. 개편이 생겨서 핵심은 이 특별공급의 새로운 유형이 생기고요. 뭐 추첨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 좀 생기는 게 있어서 오늘 내용이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일단 지금 제도는 청약 통장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넣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당첨되더라도 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재산이 적은 경우, 뭐 청년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걸 이제 나이가 적더라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좀 늘리고 여기에 금전적인 부담도 좀 적은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 거기에 청약 제도도 손을 봐서 여기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청약 제도는 일반적으로 가족 수가 많아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고 해서 청약 가점 그게 높아야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다. 민영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민영주택이 아니라 민영주택도 발표가 됐습니다. 공공주택도 변동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공공주택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청약통장 오래 부은 분들 그렇죠. 10년 부으셨어요? 그럼 좀 가능성이 높고 5년밖에 맞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 생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 부은 그 기준으로 바꾸는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좀 달라지는지 짚어주세요. 네, 공공주택 말씀하셨으니까 그 공공주택부터 볼게요. 이게 공공주택, 민영주택 뭐가 차이가 있냐? 공공주택은 말 그대로 SH, LS, 뭐 LH 이런 곳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공급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 생애처처 특별공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 청년 특징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청약제도를 바꾸되 이 안에 새로운 유형이 새로 생깁니다. 주택의 공급 유형이. 그러니까 선택형 주택, 나눔형 주택이라는 유형이 새로 생겨요. 자, 이 선택형 주택이라는 건 뭐냐? 6년 동안 살아본 다음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엔 만약에 20살에 당첨이 됐다. 근데 그 집에서 뭐 평생 살지 어쩔지를 사실 모르고 돈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로 살고 6년 후에 이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해라. 만약에 안 사겠다라고 한다면 4년 더 연장해서 임대로 살 수 있고, 사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양가를 따져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임대 후 분양 전환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다른 점은 일단 추정 분양가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입주 시점에 당첨이 됐을 때 임시로 정한 추정 분양가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6년 살려고 6년 일단 살아보려고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추정 분양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절반을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시세의 70-80% 정도만 월세로 부담을 해요. 이때 추정 분양가도 그냥 주변 아파트 시세의 한 80% 아래로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추정 분양가라는 건 6년 후에 내가 이 집 사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 이게 용어가 추정 분양가라서 6년 후 추정 이런 거 같은데 임시 분양가라고 보시면 돼요. 입주 시점에 보통 이 정도는 분양하면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양가를 정하고 네, 맞습니다. 그 분양가는 시세의 한 80% 아래 정도로 좀 싸게 정해놓고 네. 일단 그 숫자는 알아두시고 들어오세요. 네. 예. 그리고 그 절반은 보증금으로 내시고 월세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6년 후에 이제 분양 여부를 결정할 때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 분양 시점에서 감정한 가격. 그러니까 네. 6년 뒤에 감정한 가격하고 아까 예. 임시로 정한 처음에 들어갈 때 분양가 있죠. 네. 그거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임시로 정한 게 4억이었고 6년 뒤에 봤더니 이 감정가가 6억이다. 네. 그럼 평균은 5억이죠. 이 5억이 분양가가 되는 거고 요 돈을 내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자금 지원까지 들어가는데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 80%까지 DSR 적용 없이 80%까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요.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 원 그리고 40년 만기로 대출을 해주는 이 대출 지원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도 거의 집값의 반 정도 물론 싸게 책정한 집값입니다만 네, 반 정도 보증금을 넣어야 6년을 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보증금도 80%는 빌려주겠다. 예. 그것도 아주 저리로 디딤돌 대출 수준이니까 지금 한 1.7에서 2.6% 나오거든요. 네. 웬만하면 한 2% 정도 수준. 지금 또 금리가 올라서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금리로 대출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건 선택형 선택형 주택입니다. 주택이라는 걸 예. 나눔형 주택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네. 자, 이 나눔형 주택이라는 건 처음부터 분양을 받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보다 싼 분양가에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분양가를 시세에 무조건 70% 이하로 낮춰서 정하고 그리고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금리도 최저 1.9에서 3% 40년 만기로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집값을 싸게 해주고 대출도 무조건 할 테니까 뭔가를 나누자라는 건데 뭘 나누냐? 예. 나중에 가서 이 집을 공공에 다시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에다 환매를 할 때 시세 차익의 70%만 가져가셔라. 30%는 공공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처음에도 70% 처음에도 시세의 7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하로 들어오셨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5억이면 분양가는 70%라고 하면 한 3억 5천 정도가 되겠죠. 네. 요 집에 들어갈 때는 80%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한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끝난 뒤에는 집값을 봤더니 뭐 6억 5천까지 올라와 있더라. 네. 왜냐하면 원래 워낙에 분양가가 낮았으니까 그렇게 주변 시세하고 비슷해지면 이걸 팔게 됐을 때 한 3억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데 예. 이 중에 70%인 한 2억 남짓한 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고 네. 이렇게 수익을 나누자. 그래서 나눔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신혼희망타운의 이익공용 모기지에다가 저가 분양이라는 옵션을 좀 붙여놓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공공이 하면 네, 그거 분양받은 분이 나중에 팔 때는 시세대로 팔 텐데 그렇죠. 그럼 그분은 이른바 로또 당첨된 건데 맞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특정인에게 나랏돈을 몰아주냐. 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분도 아닌데 네,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보완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싸게 들이되 나중에 나갈 때도 시세대로 다 팔고 차익을 다 가져가지지는 못하게. 못하고 70%만 가져가셔라. 알겠습니다. 뭐 선택형도 그렇고 나눔형도 그렇고 그럼에도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80%까지 대출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하면 예, 해줄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제 해주는 건데 네, 다 밀어주는 겁니다. 이런 좋은 거를 누구한테 나눠준다는 겁니까? 미혼 청년들한테 이 당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길어졌는데 예. 이런 주택에 대해서 19세에서 39세가 되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을 도입을 하겠다. 방금 말씀해주신 두 가지를 미혼 청년에게만 줘요? 아닙니다. 이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을 여기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형 주택, 선택형 주택만 만들어 놓으면 네. 기존의 청약제도로는 미혼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 미혼 청년들은 청약 저축을 꾸준히 부어서 한 20년 미혼이 20년부터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네, 원래 20살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19살부터. 그럼 그러니까- 미혼 40세는 어떻습니까? 한 20년 부었는데 그럼 청년은 아니지만 그분은 당첨 가능성이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공공부장주택은 가점이고 뭐고 없고 일단 네, 네, 청약 저축을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 이걸로 다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 미혼 40년은 오래 부었으니까 가능성이 있고 예. 일반 공급에서 그리고 10년 부었지만 미혼이 아니라 기혼이면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문이 있잖아요. 그건 그들끼리만 경쟁시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미혼은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길이 없고 일반 공급에만 도전을 해야 특별 공급이 따로 없으니 맞습니다. 부은 기간으로 가서 40세 50세 형님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힘드니까 네. 별도로 그분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리그를 하나 주겠다 방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미혼 청년에 대해서 뭐 금수저 특공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미혼 청년을 걸러낼 때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자산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여기서 배제하도록 하고 또 경쟁이 만약에 생긴다. 뭐 이런 미혼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100가구 모집하는데 200세대 몰렸다 그러면 나머지 100세대는 잘라내야 되는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해서 예를 든 건 근로기간이 오래된 청년들을 우선하겠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했던 청년들끼리는 청약통장 부은 기간으로 자르는 건 아닙니까? 특별공급 제도에서는 별도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에선 청약통장을 얼마나 부었나 그게 예.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예. 이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서는 그거보다는 근로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럼 청약통장은 2달만 붓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생애 최초 알겠습니다. 특별공급도 그렇거든요. 예. 일정 금액만 넘어가면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집들이 어디에 언제부터 공급되는 겁니까? 일단 바로 다다음 달 12월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실제 청약은 아닙니다. 이 예. 사전 청약, 시범단지 사전 청약인데 나눔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고덕 강일의 500세대, 그리고 경기에서는 고양 창릉하고 양정의 1900세대, 그러니까 총 2400세대 가량이 나눔형 주택으로 올해 말에 12월까지 사전 청약을 받을 거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1700세대, 하반기에 1900세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6년 살고 분양 여부 결정하는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남양주, 뭐 구리 이런 곳에 800세대,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여기에 1000세대. 그러니까 이게 사전 청약이니까 한번 시범 삼아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 예. 그리고 실제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짓기는 짓는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짓는 계획은 있는 거를 한번 시범으로 보통은 돌려보겠다. 착공 직전에 분양을 하는데 네. 우리는 계획은 있으니 예. 그걸 미리 사전에 좀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는 거군요. 그래서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보고 얼마나 인기가 있고 또 뭐 어떤 거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는 겁니다.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네, 기존의 그 가점 제도로 네.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네, 가점제는 이제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 세 가지를 따지거든요. 예. 따지다 보면 사실은 미혼이면은 가능성이 없죠. 부양가족 수가 일단은 본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 개편 내용은 공공분양보다는 단순합니다.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면적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예요. 네. 그런데 요거를 추첨제를 좀 도입을 하겠다. 원래 기존에도 있었는데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는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것. 예. 근데 여기에도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넣기는 넣되 추첨제를 부활하는 건데 약간 보완해서 개선돼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청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구 원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요 구간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첨 물량을 높이고 비중을 높이고 큰 면적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좀 확대하겠다. 예를 들어서 소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 40%에 추첨 60%로 뽑는다면 네. 대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를 80%로 뽑고 나머지 20% 세대만 추첨으로 뽑는다. 이런 식인 거죠. 종전에는 다 가점으로 했는데 전부 다 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제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나오고 요밖에도 뭐 병역 임무를 이행하거나 근로 경력이나 혼인, 뭐 자녀 양육 기간 이런 거 따져가지고 새롭게 가점을 주는 제도들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좋아지면 좋은 건데 네, 똑같은 분양 물량으로 나눠주는 기준이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가점제를 했던 이유가 집의 물량은 적고 네, 그래도 혜택을 주는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적용하면 분양주택이 유리하긴 한데 혜택 크죠. 어차피 물량이 우리 사회에서 공급되는 게 적으니까 네, 가능하면 오래오래 무주택이었던 분, 네, 부양가족 많은 분, 그렇죠.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주자는 게 그동안 가점제의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를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우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형 평수에서는 그분들을 조금 더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가구 원수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미혼 청년은 아예 기회가 없으니 이들에게도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방침이긴 한데 그래서 사다리를 하나 더 갖고 와야지. 지금 2개 있는 사다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다리를 뽑아서 이쪽을 주면 기존에 기다리셨던 분들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시면 또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뭐 김 소장님이 죄송하실 건 없고. 청약 통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 분양 받아야지라고 해서 그동안 오래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은 네. 이제 내가 돈만 조금 더 마련하면 잘하면 당첨 기회가 있겠네. 네, 한 네. 20년 부었으니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는 확률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이런 예. 청약 제도가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게 그리고 맞나 공부 싶긴 기껏 다 합니다. 해놓고 나면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물론 자주 바뀌진 않습니다. 이거 5년 만에 바뀌긴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그런 점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 작가님, 네.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돈이 안 도는 문제. 네. 그러니까 아무도 돈 안 빌려주려고 하고 돈 빌리기 어렵고 네. 바짝 얼어붙어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나서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규제를 좀 완화해 주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은행을 규제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리는 용어인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영어로 하면 LCR입니다. 줄임말로.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요상한 이름이 되긴 한 건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은행이 한 달 동안 빠져나갈 현금 대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 100이다. 이건 빠져나가겠죠? 네. 예. 근데 은행이 내야 되는 돈이 100이다. 예.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언제든 팔 수 있는 채권을 합친 게 100이면 LCR은 100%로 봅니다. 예. 이 규제가 지금은 85%거든요. 원래는 100%였다가 코로나 사태 때 대출 좀 잘해주라는 의미로 규제를 풀었던 겁니다. 그 대출을 해준 돈은 당장은 회수할 수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은행이 돈을 함부로 다 대출해줘 버리면 갑자기 돈 찾으러 오시는 분이 늘어나면 어쩌냐?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상하기에 한 달에 들어오는 돈 찾으러 오는 분들이 100 정도 있다고 하면 네. 언제든지 은행 금고 열어서 100은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죠. 근데 라고.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서 85로 해줬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 규제를 다시 예전처럼 돌리려고 정부가 은행들한테 올해 말까지 94%를 맞추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규제 때문이기도 은행들이 했었습니다. 현금 마련하려고 그렇죠. 은행들이 이 규제 맞추려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다시 쌓아야 하거든요. 예금도 받고. 네. 근데 또 당장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채를 엄청 발행했던 겁니다. 특히 지난달에 보면 은행채가 많이 발행됐는데 26조 원어치가 발행됐거든요. 예. 이게 월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달 들어서도 이미 16조 원이 넘는 은행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행된 채권을 보면 전체 발행 채권 대비 은행채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은행채가 신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근데 신용도 높은 은행채가 많이 발행이 되면 낮은 신용 등급으로 발행된 회사채는 은행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팔리거든요. 예. 근데 또 높은 금리 준다고 해도 요즘 같은 분위기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그 채권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은행들이 예금 금리 자꾸 높여서 받고 했던 이유 중에 네, 이것 비율 연말까지 더 그렇습니다. 높여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년 6월까지는 지금처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85%로 완화시켜 줄 테니까 예. 그냥 지금처럼 할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합시다. 은행채는 덜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채 발행액이 0원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은행채 하루 평균 발행액이 1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제 바로 0원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은행채 발행이 덜 되면 채권 시장에서 다른 채권들이 좀 팔리게 되고 그러면 회사채들도 좀 팔릴 테니까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게 정부의 생각인데 다만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은행들이 하도 채권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고 다니니까 네. 그래도 은행은 믿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채권 시장에 모여 있는 돈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으니 네. 결국은 다른 분들이 피해 본다. 네. 조금 전에 김현우 소장님이 정해 주셨던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네. 자꾸 다른 분들한테 주기 시작하면 원래 기다리는 분들은 어떡하냐 하는 논리가 똑같이 채권 시장에 그렇게 되고 벌어지는 있는 거네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그러면 은행들은 앞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예금은 굳이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를 수도 다른데 있죠.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진다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은행들 특판 예금은 좀 줄어들 수 줄 수도 있겠네요. 있죠. 네. 요 뉴스만 보면. 네. 예, 이슬기 기자님, 네. 금융투자소득세 가지고 또 여야가 다투는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새로 도입된 세금 제도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주식이랑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앞으로 다르게 매기겠다는 건데요. 네. 그럼 기존에 어떻게 매겼느냐 하면은 원래 소액주주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이 세금을 안 물었습니다. 네. 뭐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들만 대주주를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번 돈의 20%를 세금으로 매겼거든요. 그것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니까 되게 연말 전에 다 팔아버리고 세금 안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문제다. 예금 적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15.4%씩 세금을 떼는데 왜 주식만 유독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나눠서 많은 사람한테만 떼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주주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주식이랑 펀드 이런 거 다 합쳐서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을 벌면은 무조건 다 20%씩 세금을 떼자라고 했던 겁니다. 집할 때 양도소득세 내듯이. 그래서 이 제도가 여야 합의를 거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던 건데 정부가 바뀌면서 현 정부는 이제 이 세금 제도는 동의 못하겠다. 폐지는 못하더라도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걸 반대한다는 건데 세금을 걷는 부분을 그 논리는 뭐예요? 반대하는 논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이유를 보면은 주식 시장이 당장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도입할 때만 해도 2020년 12월이었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나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당장 시행하게 되면은 연말에 5천만 원 이상 벌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연말까지 다 던질 수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시장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봐주고 그다음부터는 세금을 매기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매년 이제 대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주식을 던지면서 개인들의 지분율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크게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한 종목을 100억 원어치 이상 가진 사람만, 진짜 많이 가진 사람만 세금을 떼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수당이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근데 당장 도입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투세를 유예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제도대로 하자. 20%씩 다 세금 매기고 그 대신 5천만 원까지만 봐주자. 그런 안을 기존대로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투세를 유예하는 거는 부자감세나 다름없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당장 떼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도입하기가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발하는 사람이 적을 때 얼른 도입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세금이 좀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 초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방금 설명해 주신 금융투자세도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고. 근데 이거 말고도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도 완화하겠다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금융투자세랑 마찬가지로 그거 다 부자감세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근데 정부는 국회랑 협의도 안 하고 유예한다고 하고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제도가 빨리빨리 확정이 돼야 되는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당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당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